오늘은 창살에 갇힌 꽃 일본의 유녀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에도시대 유녀가 현대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에도 모아젤이 방영되면서 유녀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일본은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서는 성적으로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유교 문화도 에도 막부 시절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도입했죠. 사회 전반적으로 유교의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에도 성을 사고 파는 일은 존재했으나 일본처럼 한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죠. 유녀의 수가 3,000여 명에 달했다는 요시와라 유곽은 에도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였습니다. 요시와라 유곽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일본의 성문화가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풍기물난 수준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특유의 여성에 대한 정조관념도 같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보통 개방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모순과 이중잣대가 함께 존재한 것입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 때부터 합법적인 공창제를 허용했죠. 1617년에는 도시 외곽의 유곽 지역을 설정하여 유곽에서만 일을 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유곽이 가장 유명한 도쿄의 요시와라, 그리고 오사카의 신마치, 교토의 시마바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유곽은 거대한 번화가였죠. 각종 찻집과 고급 음식점이 있었고 우키우에 가게, 기모노 가게, 가부키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쇼핑몰과 문화공간이 있는 곳과 성을 사고 파는 집창촌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요시와라 유곽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계나 재계의 상류층 인사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유녀들의 머리 스타일이 퍼져 일반인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도 했죠. 일본의 유녀들은 성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관계를 하는 것을 여러 신과 함께 즐기는 것으로 생각했죠. 또한 유곽 지역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느낌도 들게 했고 불황자들의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국가에서 합법화된 시대이다 보니 유녀들은 체계화된 계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급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최고 등급인 모이란, 그 다음 등급인 코오시, 상급 유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인 산차가 있었고 아래로 일반적인 유녀 등급인 자시키모치, 헤아모치, 우메차, 츠보네, 그리고 최하 등급인 유타카, 견습 유녀인 카무로와 신조가 있었습니다. 모이란이 유녀들을 통솔하였고 견습을 받는 카무로들을 데리고 다녔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냈습니다. 최대 유곽이었던 요시와라는 엄청난 돈이 오고 갔던 만큼 세금도 엄청나게 나왔죠. 그렇다면 돈을 좀 번다는 유녀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유녀들은 담벼락 밖에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정이 죽었을 때나 벚꽃 축제인 하나미 마츠리 기간에만 담벼락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유녀들은 사실상 감금된 채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특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율락 여성들에 대한 통제를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정치와 경제 쪽 인사들이 유곽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주요 정책들과 큰일들은 모두 요시와라에서 논의된다고 할 정도로 정계의 거물들은 유곽을 애용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수탈하는 데 동조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유녀들은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슬픈 현실을 담고 있죠. 아무리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을 유녀로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었습니다. 여성 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몹시 나쁜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유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여성은 드물었죠. 유녀들은 대부분 인신매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 돈을 받고 딸을 유곽에 팔아넘기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에도 막부 시기에도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의 소유권을 파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특히 동양에서는 현대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죠. 특히 자식은 부모가 소유한 재산처럼 취급했습니다. 부모가 딸의 성노동권을 넘겨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고 딸을 유곽에 팔아넘기는 게 가능했죠. 사실상 사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지만 편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도 일본은 이런 편법을 이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성노동권은 10년 이상 팔 수 없으므로 10년 동안만 유곽에서 일하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사고 파는 여자라는 인식 때문에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결혼 상대로 취급되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유녀들은 일정한 고용기간 내에 부모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식비부터 치장비용, 심지어 숙박비와 방세까지 내야 했죠. 만약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서 일을 쉴 때는 해당하는 손해비용을 유곽에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대다수 유녀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곽으로 끌려와 유곽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평생을 갇혀서 살았죠. 심지어 최고 등급의 유녀인 오이란이 되어도 제 발로 유곽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유녀들이 가장 안전하게 유곽을 벗어나는 방법은 돈이 많은 손님이 유녀의 부모와 유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신의 첩이나 아내로 삼아 빼내는 방법인 미우캐뿐이었죠. 유곽은 피임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특성상 항상 성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유녀가 성병에 걸려 발각되면 유곽에서 쫓겨나게 되죠. 거리에서 일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쫓겨난 유녀는 강가에 배를 띄워놓고 관계를 하는 유타카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병에 걸려 죽는다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않죠. 성적으로 부정한 여자를 뜻하는 매녀라는 표식을 달고 대충 멍석에 싸서 절이나 강가 부근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죽어서 버려지거나 유타카가 되는 것은 하급 유녀뿐만이 아니었죠. 코우시나 오이랑 같은 상급 유녀도 병에 걸리는 날에는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어기거나 처벌 목적으로 구타당해서 상처를 입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쫓겨나게 되죠. 이들도 똑같이 유타카가 되거나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도 막부시기 유녀들의 평균 수명은 23세에 불과했죠. 15살의 견습 유녀에서 정식 유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수명입니다. 성병뿐만이 아니라 당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었던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에 노출되어 죽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는 경우도 많았죠. 낙태 도중에 열약했던 의료기술로 죽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만약 유녀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유곽의 소유물이 되었고 아기가 여자라면 유녀가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미국의 문화학자 베커가 조사한 바로는 1893년 요시와라 유곽의 8천에서 9천여 명의 유녀 중 60% 이상이 크고 작은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 성병에 걸리지 않거나 건강을 유지하면 20대 후반쯤 빚을 다 갚고 유곽에서 나갈 수도 있었죠. 사실상 빚보다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지만요. 하지만 20대 후반의 유녀들은 모은 돈도 없고 사회적인 멸시 때문에 돈을 벌기도 어려웠죠. 결국 대부분은 유곽에서 5일 안에 시중을 들거나 호객 담당꾼이 되었습니다. 즉 자의든 타의든 유곽에 발을 들여놓게 된 소녀는 죽을 때까지 착취당한 뒤 죽으면 멍석에 쌓여 길가에 이름 모를 시체로 버려지는 삶을 살았죠. 실제로도 신요시와라 근처에 세워진 조칸지라는 절이 있는데 요시와라의 유녀들이 죽으면 시신을 버렸던 곳입니다. 조칸지의 승려들이 시신들을 거두어 화장해주고 명복을 빌었죠. 지금도 조칸지 절은 현존하는데 유녀들의 유골함이 2000여 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유녀들처럼 몸을 파는 남자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인데 찻집 형태의 카케마차야라는 이름으로 요시와라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요 손님은 남성이었지만 일부 오쿠에서 일하는 시녀들도 손님으로 왔죠. 하지만 당시에는 유녀들처럼 전문적인 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남색을 즐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유녀들은 에도 막부 말기로 갈수록 몸보다는 예술적 능력을 중시했던 게이샤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1872년 마리아 루스오 사건에 의해 일본 법원에서도 성적인 노예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유녀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없애기는 힘들죠. 메이지 시대 이후 20세기 들어서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유녀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1956년 성매매 금지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고 1957년에 시행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현재는 유곽과 유녀를 변종 가게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법이어도 편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운영 중이죠. 대신 여자들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창살에 갇힌 꽃 일본 유녀에 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